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한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완벽한 범죄가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죄 조직. 그들의 무기는 정교하게 계산된 폭약, 도로를 마비시킬 투척용 못, 그리고 다름 아닌 헬리콥터였습니다. 스웨덴 범죄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대담했던 강도 사건.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수백억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치밀한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스웨덴의 수도이자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인 스톡홀름에서는 매년 40건이 넘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사법부의 범죄자 양형 기준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당시 스톡홀름의 수많은 은행들이 강도의 표적이 되었지만 유독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베스트베르가 G4S 대형 현금 보관소만큼은 단 한 번도 털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도시 전체의 ATM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중앙센터였습니다. 총 6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의 5층 중앙은 천장이 높게 뚫려 있는 구조였고 옥상으로 이어지는 꼭대기에는 이 건물의 상징과도 같은 유리 피라미드 채광창이었습니다. 이 보관소에는 항상 1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수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고 매일 약 50대의 현금 수송차가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강도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먹잇감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철벽 같은 보안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150대가 넘는 CCTV가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었고 건물 안에는 항상 20여 명의 직원이 상주했습니다. 현금이 주로 보관되는 6층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복도가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곳의 모든 창문은 방탄유리로 모든 출입문은 주문 제작된 특수 보안 철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집회 개수실의 창문은 금고문보다도 훨씬 견고해서 무려 15분 동안의 집중적인 화력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면 개수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큰 난관이었고 하물며 돈을 들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G4S 건물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그 안에 잠든 거대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모험을 감행할 무법자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대담한 강도극의 기획자는 고란 보요비치였습니다. 키 196cm의 거구인 그는 거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보통의 강도들과 달리 고란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즐겼습니다. 항상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몰며 럭셔리한 장소를 드나들었고 주변엔 늘 미녀들이 함께하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0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그는 몬테네그로 출신인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몬테네그로에서 보냈습니다. 스웨덴 내에서 고란의 범죄 전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지만 이면에는 스톡홀름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거대 범죄 조직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고란은 아주 대담하고 복잡한 강도극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의 타깃은 바로 G4S 현금 보관소였습니다. 고란은 매월 25일이 여러 기관의 자금 발행일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25일이 되기 며칠 전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이 보관소에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5월 말 고란은 범행을 실행할 완벽한 디데이를 결정합니다. 바로 4개월 뒤인 9월 23일이었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 고란이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범행 자체는 물론이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 상황과 경찰의 출동 소요 시간까지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이 단 하나의 빈틈도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완벽한 팀을 꾸려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인물들이자 각자의 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말입니다. 고란이 가장 먼저 섭외한 멤버는 그의 오랜 동료 샤르벨 사루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스웨덴 최고의 범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리아 출신으로 어릴 적 길거리를 떠돌며 자란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잔인하지만 말수가 적은 인물이었습니다. 지역 조직 내에서 발이 아주 넓었던 샤르벨은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유소년 축구팀 코치로 일하며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존경받는 이웃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내성적이고 조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알았지만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꼬리를 밟히지 않은 완벽한 범죄자였습니다. 수차례 강도 행각에 참여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작물을 분배한 뒤에는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절대 부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란과 샤르벨은 첫눈에 의기투합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타깃 건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G4S 건물은 두 도로가 교차하는 T자형 삼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에는 무장 경비원이 철통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서는 남쪽으로 불과 3km 거리에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건물에 진입했다가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게 뻔했습니다. 그때 고란의 눈에 띈 것이 바로 건물 옥상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 채광창이었습니다. 그곳엔 경비 인력이 없었고 현금이 가장 많이 보관된 6층과도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루트였습니다. 침투 경로를 확정한 고란은 본격적으로 팀의 몸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돌파해야 할 장애물인 옥상의 유리 피라미드를 깨기 위해 사파 카둠을 영입합니다. 근육이라 불렸던 사파는 승리와 부를 갈망하는 건장한 복서였습니다. 하지만 근육만큼이나 머리 회전도 빠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웨덴 국립박물관 도난 사건에 가담했던 미술품 전문 도둑이었습니다. 당시 사파와 일당은 르누아르와 렘브란트의 명화 2점을 훔쳐냈는데 그 가치가 무려 3억 2천만 크로나에 달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도시 전체에 검문소를 설치했지만 끝내 그림을 찾지 못했으니 그가 단순한 근육질 바보가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는 유리 피라미드를 뚫고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후에도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 바로 아래는 5층이었기에 다시 6층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사다리가 필요했고 6층에 도달한 뒤에도 어떻게 그 두꺼운 방탄 유리창과 주문 제작된 특수 철문을 통과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위해 미카엘 소데르그란이 합류합니다. 일명 미스터 다이너마이트라 불린 그는 다른 멤버들과는 출신 배경부터가 달랐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여행과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폭약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고란의 팀에 합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란이 미카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정교한 화약 제조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타깃과 재질과 두께에 맞춰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의 폭발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란은 핵심 팀 구성을 마쳤습니다. 팀원 모두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계획인지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상상 이상의 부를 얻게 될 테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유리 피라미드 채광창을 부수고 5층으로 내려가 사다리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간 뒤 폭약으로 방탄 유리와 철문을 뚫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 하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물 꼭대기까지 접근할 것인가? 대부분의 강도 사건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고속정 등이 도주 수단으로 쓰이지만 이번에 고란이 선택한 교통수단은 바로 직승기, 즉 헬리콥터였습니다. 헬기를 이용하면 건물 옥상으로 빠르고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현장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내 한복판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의 위험 때문에 경찰이 헬기를 격추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헬리콥터야말로 완벽한 도주수단이었지만 문제는 고란에게 헬기를 조종할 조종사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마음을 먹은 이상 고란은 어떻게든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2009년 7월 말 고란은 조종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법당국 역시 베테랑 퇴역 군인들이 조종하는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을 베테랑 조종사가 필요했습니다. 고란은 베오그라드에 있는 범죄 조직 멤버 밀란 세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 갱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고란은 외국에서 조종사를 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조종사 면허 정보로 이들을 추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이 끝난 뒤 뿔뿔이 흩어져 서로의 흔적을 지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라는 몇 주를 수소문하고도 적합한 조종사를 찾지 못해 고란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경찰이 밀란의 전화 통화를 몰래 감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종사를 구하려던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세르비아 당국에 우연한 수확을 안겨주었고 이 정보는 곧바로 스웨덴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스톡홀름 어딘가에서 고란이라는 상습범이 아주 주도 면밀한 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경찰은 범행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었기에 고란에 대한 은밀한 감시를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고란은 조종사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9월 2일 현지 범죄 조직을 통해 완벽한 적임자인 알렉산드르 에릭손을 찾아냅니다. 헬리콥터 조종 면허를 소지한 현지 방송국 직원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스톡홀름 은행계의 유명 인사인 아버지를 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평온한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중독 문제를 겪고 있어 급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란과 샤르벨이 그를 찾아가 계획을 들려주자 알렉산드르는 강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헬기 조종 훈련을 받는 기지의 관리가 아주 허술해서 헬기가 이착륙장에 무방비로 세워져 있으니 훔쳐서 몰고 나오는 건 식은죽 먹기라고 말했습니다. 조종사를 구한 고란은 밀란에게 전화를 걸어 드디어 사람을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역시 스웨덴 경찰의 감청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경찰은 고란의 계획이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각 은행과 현금 보관소에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서 헬기장에 2대의 헬리콥터를 대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찰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고란이 이미 자신의 전화가 감청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란이 범행을 취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해 경찰의 배치 상황을 파악하고 아무 의미 없는 통화로 경찰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혼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의미 있는 단서를 잡지 못한 데다 고란이 던진 연막탄에 속아 점차 처음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고란은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시 경찰의 추격을 피하고 헬리콥터의 연료가 바닥나기 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반경을 치밀하게 계산해 완벽한 도주로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고란의 계산에 따르면 건물 진입부터 현금을 챙겨 탈출하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반드시 10분 이내로 단축해야만 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경찰이 여러 기관과 협력해 현장에 출동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10분 안에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헬기에서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 창문 파괴, 사다리 사용, 방탄유리 폭파, 철문 개방, 현금 담기, 그리고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고강도로 반복 훈련했습니다. 고란은 훈련 중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각 단계마다 초시계로 시간을 재며 아주 미세한 결점까지 수정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돈을 가방에 담는 손동작, 멤버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순서까지 완벽하게 맞추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고란은 또 한 가지 치밀한 계산을 했습니다. 사다리나 절단기 같은 무거운 장비들을 들고 들어갔다가 돈을 가득 채운 뒤에는 그 무게 때문에 장비를 다시 챙겨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남겨진 장비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전부 스톡홀름이 아닌 외부 지역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너마이트 선생 미카엘의 폭파 작업이었습니다. 고란은 이 단계를 특히 더 신경 썼습니다. 미카엘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방탄 유리창을 깰 때는 직사각형 막대 형태의 폭약을, 주문 제작된 특수 철문의 자물쇠를 부술 때는 강력한 자석이 달린 빈 알루미늄 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대형 절단기도 예비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경찰의 출동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함정도 마련했습니다. G4S 건물로 진입하는 도로는 단 3곳뿐이었기에 고란은 세트의 차량 저지용 투척 못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 행기가 이륙하지 못하도록 경찰 해기장을 무력화시킬 특별한 장치까지 손수 제작해 두었습니다. 고란의 계획은 마치 한편의 완벽한 군사작전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은 폭풍 전야의 이 고요함 속에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
9월 23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3시 30분 모든 팀원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비와 필요한 모든 물품을 2번, 3번 점검했습니다. 찰나의 순간들이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눈을 감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단계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같은 시각 샤르벨과 알렉산드르는 헬기 경납고에 도착했습니다. 알렉산드르의 말대로 그곳의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벨 206 제트레인저 헬기 한 대가 이착륙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운 뒤 엔진을 켰습니다. 약 4시 45분경 헬기는 약속된 집결지에 도착해 나머지 멤버들과 장비들을 싣고 G4S 건물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획자인 고라는 이 헬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건물에는 당직을 서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머리 위로 무슨 일이 닥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시 20분경 헬리콥터가 건물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육중한 헬기가 내려앉자 건물 전체에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직원들은 즉시 보안 매뉴얼에 따라 개수실로 대피했고 건물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대로 사파가 첫 번째로 움직였습니다. 유리 피라미드에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단계부터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천장의 유리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던 겁니다. 사파는 무려 6번의 내리침 끝에 간신히 유리를 깨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유리에 베어 상처를 입고 맙니다. 구멍이 뚫리자 그들은 5층으로 사다리를 내린 뒤 차례대로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6층이었습니다. 건물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지 채 2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 이미 여러 대의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G4S 건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깃 건물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관전 중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3대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2곳의 교차로와 경찰 회기장 근처에서 대기 중인 3명의 수하들과 연락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경찰차가 건물에 가까워지자 고란의 지시에 따라 수하들은 도로의 차량 저지용 못을 살포했습니다. 경찰의 진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로에 깔린 장애물을 본 경찰은 범인들이 철저히 무장하고 함정을 파놓았다고 생각할 때고 결국 더 많은 지원 병력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지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5시 24분 미카엘이 직사각형 폭약을 사용해 다음 관문인 6층 방탄 유리창을 폭파합니다. 미카엘이 설계한 폭발 장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창문을 날려버렸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그들의 눈앞에 드디어 3번째 장애물, 개수실의 특수 주문 제작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각 개수실 안에 대피해 있던 직원들은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들려오는데 정작 나타나는 경찰은 없었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강도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5시 27분 미카엘이 철문에 알루미늄 캔 폭탄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속도는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위를 선회하며 굉음을 내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는 마치 거대한 카운트다운 타이머처럼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미카엘이 설치한 3개의 폭탄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터졌습니다. 그 충격에 개수실 안에 있던 직원들은 결국 뒤쪽에 깊숙한 금고 안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발음은 단단한 철문을 부수는 동시에 밖에서 진입을 시도하려는 경찰의 발목을 잡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발 소리를 들은 경찰은 강도들의 인원과 화력을 가늠해야 했고 건물 안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느라 섣불리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폭파된 문을 넘어 마침내 개수실 안으로 들어선 샤르벨과 일당들. 그들의 눈앞에는 검은 철창 안쪽에 겹겹이 쌓인 엄청난 양의 현금 따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챙겨온 대형 절단기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단기의 위력은 대단해서 철창을 베어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철창이 열리자 엄청난 돈다발이 쏟아져 내렸고 이들은 미친 듯이 돈을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반복 훈련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수실 내부에 도청 장치가 있을 것을 우려해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흥분한 기색만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긴급 출동 명령을 받은 2명의 경찰 조종사들이 경찰청 헬기장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고란의 시나리오 안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고란은 범행 현장에서 팀원들이 빠져나오기 전에 경찰 헬기가 먼저 이륙한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하 1명을 시켜 경납고 문 앞에 수상한 장치 하나를 가져다 놓게 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거리는 공구 상자,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조종사들은 감히 접근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폭발물 처리반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폭탄은 미카엘이 빈 상자에 깜빡이는 전구만 달아놓은 정교한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오로지 시간을 벌기 위한 눈속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폭탄은 완벽하게 제 몫을 해냈습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저 가짜 폭탄의 정체가 곧 들통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5시 38분 고라는 무전을 통해 팀원들에게 돈을 챙겨 즉각 건물을 빠져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타임라인보다 이미 훨씬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챙긴 현금의 무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무거운 대형 절단기와 사다리를 현장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헬기에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5시 42분 현금을 가득 실은 헬기가 G4S 건물을 이륙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지상에 깔려있던 수많은 경찰들은 눈앞에서 범인들이 유유히 달아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헬기는 아직 이륙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일 오전 7시경 스톡홀름 경찰은 도시 전역을 봉쇄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결정적 제보에 무려 700만 크로나라는 스웨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엄청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경찰 병력이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것은 범인들의 헬기가 떠난 지 1시간 18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6층 개수실에는 강도들이 버리고 간 사다리와 박살난 잔해들, 폭발물 흔적, 미처 다 챙기지 못해 바닥에 나뒹구는 현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강도들의 수많은 장비와 함께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유리에 베었던 범인의 혈흔이었습니다. 피해 규모를 정산한 결과 강도들이 훔쳐간 현금은 무려 3,910만 크로나에 달했습니다. 약 1시간 뒤 경찰은 스톡홀름 북부의 한 들판에 버려진 헬리콥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헬기 안에서 범인들이 깜빡하고 남겨둔 결정적인 증거물 하나를 찾아냅니다. 바로 GPS 장치였습니다. 이 GPS에는 헬기의 비행 경로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을 분석해보니 헬기는 이동 중 총 4곳의 지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4곳의 위치와 정차 시간에 해당 기주국 주변에 있었던 모든 휴대전화의 신호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4번의 정차 지점 모두에서 예외 없이 포착된 번호라면 그것이 바로 범인들이 사용한 전화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헬기를 타고 있던 사람만이 4곳의 지점에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 전화번호의 진짜 주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강도들은 대부분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이나 임시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중 단 하나의 전화가 평소에도 계속 사용하던 진짜 휴대전화였고 그 전화의 주인이 바로 샤르벨로 밝혀집니다. 사건 발생 5일 뒤인 9월 28일 샤르벨이 강도단 중 가장 먼저 경찰에 체포됩니다. 경찰은 샤르벨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주변에 털어 곧바로 고란이 이 사건의 기획자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또한 사건 현장과 헬기에서 발견된 혈흔과 DNA를 대조하여 미카엘, 사파 그리고 조종사 알렉산드르까지 모두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이들은 완벽 범죄를 꿈꾸며 엄청난 준비를 했지만 현장에 남긴 작은 흔적들까지 모두 지워낼 만큼 치밀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2010년 10월 7일 스톡홀름 법원 앞은 G4S 현금보관소 터리범들의 재판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재판 결과 범행을 기획하고 사주한 총책 고란 보요비치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파카둠은 일당 중 유일하게 자신이 건물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음을 순순히 자백해 특수강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종사 알렉산드르 에릭손 역시 특수강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2013년 여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그해 10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폭파 담당 미카엘 소데르그란과 샤르벨 사로는 각각 특수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에 범인들을 숨겨주고 거짓 알리바이를 제공한 토마스 브로만과 마르쿠스 악셀손에게는 각각 범인 도피죄 등으로 징역 1년과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탈취한 전대미문의 사건치고는 당시 소외된 사법부의 강도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하는 형량이었습니다. 현재 베스트베르가 G4S 대형 현금 보관소 건물의 옥상에는 두 번 다시 하늘에서 불청객이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헬리콥터의 착륙을 원천 봉쇄하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수백억 원을 훔쳐간 10분간의 완벽한 헬기 강도극. 그들의 치밀했던 범죄는 결국 작은 실수와 탐욕으로 인해 소외된 범죄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한 페이지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하이프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